안녕하세요. 페미니즘은 당신을 해치지 않아요. 10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상대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페미니즘은 당신을 해치지 않아요. 지아입니다. 네, 상대님 한 주 어떻게 보내셨나요? 자, 제 목소리 들으셨죠? 감기에 걸렸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 목소리로 불편하게 좀 들으셔야겠네요. 네, 힘들게 보냈다는 게 느껴지시죠? 네네네. 어떻게 지아님은 잘 보내셨습니까? 예, 저는 감기도 안 걸리고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지아님은 절대 감기 걸리지 않을 거예요. 네, 저는 열심히 운동하셔서. 예, 그리고 체질적으로 약간 감기나 이런 거가 좀 안 걸리는 체질이어서 예, 아직까지도 코로나는 안 걸리고 있답니다. 한 번도 안 한 걸렸어요? 번도 안 걸렸습니다. 지난번에 한 번 걸렸다 하지 않았나? 아니에요. 와, 어떻게 그럴 수 있죠? 그러게요. 저도 신기합니다. 혹시 사람을 안 만나시니까 신기하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열심히 운동하셔서인 것 같아요, 진짜. 면역력이 좀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네. 오늘도 운동이 있으시죠 또? 네, 오늘은 풋살 시합이 있어서 네. 어떻게 자신 있으십니까? 오늘 꼭 이겨야 되는데. 재밌겠네요. 네. 자, 오늘 조금 이야기를 나눠볼 주제는 고령화 문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요즘에 이제 저출생 뉴스들을 많이 접해 보셨을 텐데 그 저출생 대책 방안들을 보면은 주로 이제 뭐 출산 장려금이나 양육비를 지원하는 비용 지원이 주를 이루고 있어요. 그럼에도 저출생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요. 상대님이 보시기에는 이 저출생 정책의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우선은 저출생이라고 이제 지아님이 단어를 사용하셨잖아요. 보통 보도되는 이게 저출생이라는 언어도 사용되고 저출산이라는 그렇죠. 용어도 예. 동시에 사용되는데 저출산이라고 하면 출산 이렇게 애를 낳는 사람의 책임의 몫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저출생이라고 해야 한다. 이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네. 애를 둘을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굉장히 한 사람 이게 출생의 문제는 사람이 우리에게 오는 문제인데요. 그냥 마치 이 한 사람이 성장하는 과정이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되는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비용도 사실 비용으로 접근을 하고 있지만 이 비용도 많지도 않고, 그렇죠. 말도 안 되는 그리고 선별하잖아요. 네. 항상 선별적 지급을 하고 있고 그런 문제가 우선 있고 그리고 비용뿐만이 아니라 이게 전체적인 이 양육자의 문제들도 있거든요. 양육자의 노동 조건의 문제도 그쵸. 동시에 고려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사회가 두 명의 양육자 모두 혹은 한 명의 양육자가 다 온전히 일을 계속 풀가동하면서 노동을 해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사회 조건이다 보니까 특히나 요즘에는 교육 문제, 교육비 굉장히 많이 들고, 들죠. 내 아이만 뭐 학원에 안 보내겠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다른 아이들이 다 학원을 다니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소외감, 박탈감 이런 것들이 존재하고 또 놀 아이들도 친구들도 없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학원을 안 보낼 수 없는 상황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체적인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출생했을 때 그 비용만 딱 출산 장려금, 뭐 양육비 조금 지원하는 거 이런 걸로는 해결되지 않는데 정부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이런 정책을 만든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양육을 하지 않는 인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죄송해요. 제가 갑자기 또 흥분을 했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책이 나오는 게 아닌가. 이런 제도들은 참 누구나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제도, 말도 안 되는 제도다. 아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정책 중에 하나죠. 네. 근데 제 주변에도 보면은 그 애인이 있는
제 주변에 애인이 있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결혼 생각은 있더라고요. 근데 아기는 낳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경력 단절을 딱 처음으로 먼저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죠. 자기는 일을 계속 하고 싶다. 근데 아기를 키우려면은 일을 한동안은 그만둬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싶진 않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아주 가장 큰 문제인 거겠죠. 맞아요. 예. 그런 것도 있죠. 네. 그리고 그 경력 단절이라고 하는 것도 문제다라고 네. 생각하는데 아니 여성이 뭐 아무것도 안 합니까? 그쵸, 뭐가 그쵸. 뭐 경력이 단절이 네. 됐다. 근데 사실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들 양육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경험들을 하면서 오히려 다른 쪽의 경력들이 쌓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쵸. 근데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자본의 기준대로만 생각하니까 경력이 단절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문제다. 그런 용어를 사용하는 것도 문제고 결국은 그런 자본의 논리대로 우리가 수능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유엔에서는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 이상인 경우에는 그 초고령 사회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그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현재 19%예요. 그래서 초고령 사회 진입을 1%만 채우면 이제 눈앞에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정책들은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 서울시 의회는 최저임금을 연령별로 차등을 주자는 건의안을 발의를 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또한 이제 이주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돌봄 노동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현실화가 되고 있지요. 이렇게 국적과 나이를 차등화한 정책은 차별과 혐오를 이야기하는 정책이라 생각됩니다. 네. 그 우선 오늘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들은 오늘 이야기를 나눠볼 영화 때문인데요. 일본 하야카와 치세 감독의 플랜치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예, 안 보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줄거리를 얘기 안 해야 되나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해봤지만 네. 그래도 앞으로 이야기를 쭉 나눠보려면 줄거리를 대강 아셔야 또 재밌게 청취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줄거리를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제가 말씀드릴까요? 네네. 네. 플랜치로는 이 영화는 이제 한 청년의 노인 혐오 범죄에서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이건 실화입니다. 예, 일본에서 있었던 이야기죠. 그때는 노인 혐오는 아니었고 이제 장애인 시설에서의 그 살인 행위들이 있었죠. 아, 네. 네. 그것도 잠깐 말씀드려 볼까요? 네네. 아, 네. 그렇죠. 2016년에 네. 2016년 7월 26일에 새벽에 츠쿠이산 백화번이라는 곳에 이 우에마츠 사토시라는 범인이 당시에 26세였대요. 이 범인이 침입을 해서 출입문이 잠겨 있었는데 이 우에마츠 사토시는 이곳에서 이미 일을 해본 직원이었던 사람이어서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창문을 깨서 침입한 다음에 직원 9명을 그러니까 경비원과 시설 직원 8명이 있었는데 밴드로 결박을 한 다음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죽인 건 아니에요. 그게 굉장히 또 다른 거죠. 이 사건을 어떻게 봐야 될지를 잘 보여준다고 생각되는데요. 이제 밴드로 결박해서 비상계단하고 방에 이 사람들을 묶은 다음에 열쇠를 탈취해서 잠을 자고 있던 입소 장애인들을 칼로 찔려서 이제 상해를 입히고 죽인 사건 이런 사건인데요. 이 과정에서 보면 장애인들이 경증 장애인과 중증 장애인들이 있었는데 경증 장애인들은 상해를 입히지 않았다는 거죠. 중증 장애인들만 그렇게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중증 장애인들에 대한 혐오가 있었던 것이고 그런 것들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었는데요. 이 사건을 이 감독이 보고 이것에 대해서 이제 시나리오를 맞아요. 모티브가 된 사건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플랜치로라고 하는 영화가 나오게 됩니다. 네, 이 사건은 장애인에 대한 혐오였지만 이것은 이제 노인 혐오의 이야기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 영화 첫 장면이 이 노인 혐오 범죄에서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전체적으로 영화가 보면 생각보다는 그렇게 무섭게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첫 장면에서는 약간 좀 어둡고 총
학살하는 그런 총성이 음. 들리거나 아니면 그 범죄자가 거기서는 죽는 거였죠. 네, 자살을 하죠. 네, 그런 게 약간 음. 조금 무섭나 이렇게 음. 생각되지만 전체적으로는 무섭지 않습니다. 음. 그래서 전 이렇게 공포 영화 이런 거 잘 못 보는데 저 파묘도 못 봤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데 저 같은 사람들도 끝까지 다 볼 수 있다. 그래서 누구나 보실 수 있을 만한 영화인 것 같긴 합니다. 제가 줄거리를 얘기한다 그러고 딴 얘기를 좀 했네요. 근데 그렇게 이제 노인 혐오 범죄로 시작되는데요. 청년은 노인들이 일본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고 그 피해를 젊은 세대가 고스란히 떠안고 있기 때문에 일본을 위해서 노인을 살해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노인 혐오 범죄가 발생하게 된 거죠. 영화에서. 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일본 그리고 청년층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일본 정부는 75세 이상의 국민의 죽음을 적극 지원하는 정책 일명 플랜 7호라고 하는 이 정책을 발표하게 됩니다. 호텔 청소 노동자였던 78세 여성 미치가 주인공인데요. 이 미치는 동년배의 동료가 업무 중에 이제 사망을 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고령의 노동자들은 명예퇴직을 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이제 그 미치가 일했던 곳이 호텔이었는데 그 호텔 청소 동료들도 이제 비슷한 나이에 70대 여성들이었는데요. 그 중에 한 명이 집에서 이제 죽게 되는 이런 상황. 집이 아니라 참 업무 중에. 맞아요. 업무 중에 죽게 되는 다행히 그 업무 중이어서 다른 동료들이 있어서 발견이 바로 되었는데 이렇게 계속 업무 중에 죽게 되면 이제 호텔이기 때문에 이런 이미지도 있고 그쵸. 그런 문제들 때문에 고령의 노동자를 다 명예퇴직시키죠. 그리고 나서 이 미치가 새로운 직업을 얻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얻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니까 미치도 플랜 7호 신청을 고민하게 된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이 영화는 2019년에 개봉이 됐고 일본의 거장인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이 총괄 제작을 맡았습니다. 이것에 맡았던 이 옴니버스 영화 10년이라고 하는 영화 중에 하나의 단편이었어요. 그때도 똑같은 플랜 7호라는 제목의 영화였고 그 영화를 다시 이제 장편으로 만든 건데요. 제가 이제 단편을 봤거든요. 플랜 7호. 뭐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 조금 더 이 영화를 왜 만들었는지 이 메시지가 훨씬 더 잘 보여주는 그런 대사들, 뭐 그런 장면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 장편 얘기도 잠깐 해볼까요? 그럼? 네, 그러시죠. 네, 제가 이제 그 플랜 7호 단편 봤을 때 거기에도 이제 히로무와 같은 플랜 7호 업무를 맡고 있는 주인공이 나와요. 여기서의 주인공은 그 사회복지사죠. 사회복지사 남성 그 직원이죠, 시청. 장편 플랜 7호에서는 물론 거기서도 이제 한 명의 주인공이긴 한데 여기서는 이 단편에서는 이 사람이 곧 주인공이 되는데요. 이 주인공이 다른 이제 사회복지사들하고 같이 교육을 받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 장면에서 교육자가 교육생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고소득층하고 중산층은 우리의 대상이 아니다. 플랜 7호의 대상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소비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냥 소비를 하기 때문에 그냥 둬도 되지만 소비를 하지 않는 저소득층 아니면 몸이 불편한 분들은 국가가 먹여 살리지 않으면 안 되는 분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우리의 타겟 대상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곧 이 플랜 7호라는 게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명확히 보여주고 또 어떤 국가가 어떤 정책을 펴고 있나 이런 것들이 좀 잘 보여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노인들 특히 저소득층 노인과 몸이 불편한 노인들을 그냥 비용적 측면으로만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들이 이 대사에서 잘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영화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게 된 계기가 그 7회 아마 7회였을 건데 그 성프로 상담소 그 란 활동가가 와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그때 이제 저희가
담소를 나누다가 그 플랜치로를 한번 다뤄보시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근데 저는 그때 어떤 영화인지 몰랐는데 그 이제 75세 이상 노인들에게 이제 안락사를 하는 내용이다. 그래서 저는 완전 찬성한다. 그랬거든요. 왜 그러냐면 저는 이제 비혼이고 그래서 이제 뭐 부양해야 될 가족도 없고 그렇게 막 몸이 아프면서까지 오래 살고 싶진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다른 나라에 가서 안락사를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우리나라에서 시행된다 그러면 돈도 아끼고 너무 좋은 거죠. 그랬는데 사실 이 영화에서 그 단편에서도 나오지만 이 장편에서도 나오는 장면이 이걸 대상을 그 고소득층에게는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시청 직원이 홍보하는 것도 보면은 대부분 그 무료급식소 앞에서 이렇게 홍보를 한다거나, 맞아요. 그러니까 대상이 되게 저소득층 고령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굉장히 문제다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점들에 대해서 아마 오늘 이야기를 조금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아, 거기에 나오는 등장 인물들 중에 이제 주요 인물, 주인공들이 3명이잖아요. 네. 아, 3명이 맞나요? 4명이네요. 4명. 주인공까지 하면 예. 4명입니다. 미치는 78세에 호텔에서 일하다가 실직을 하게 된 여성이고, 그리고 결혼을 했었지만 그 남성이 좀 문제가 있었죠. 제 기억에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결혼 생활이 쭉 이어지지 못했고, 그래서 이제 혼자 쭉 살게 되었고, 그런 이제 주인공이 한 명 있고, 그리고 또 한 명은 그 히로무라고 하는 사회복지사. 네. 예, 히로무가 이제 플랜치로를 담당하는 시청 직원인데요. 이 히로무가 그 업무를 하는 과정에 삼촌이 오죠. 삼촌을 만나게 돼요. 삼촌이 이제 그거를 플랜치로를 신청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만나게 된 과정이 있고, 그러면서 이제 그 삼촌이 그 플랜치로를 신청하고 이제 죽는 그 과정에 아, 이게 플랜치로 이 정책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구나 이런 거를 좀 알게 되는 그 과정에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 인물 한 명, 그리고 유코라고 하는 인물이 한 명 있는데요. 플랜치로에서 플랜치로가 정부 정책이지만 뭐 그 75세 이상 무조건 다 이거를 하게 하진 않아요. 예, 말로는 어쨌든 그 노인들이 선택을 한다. 예, 요런 정책이긴 한데 그 선택이 정말 선택이냐. 아, 그렇죠. 예. 네. 내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몸이 너무 아프고 그 의료적 지원도 제대로 되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하게 되는 그런 선택의 과정에서 어쨌든 이 일정을 쭉 정해놓고 이 안락사의 기간까지 정해놓고 그 기간 동안 전화 상담을 계속 하게 되거든요. 플랜치로의 콜센터 직원이 쭉 계속 전화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뭐 언제 이렇게 일정들을 알려주기도 하고 그리고 안락사 때는 어떻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안락사가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콜센터 직원인 요코라고 하는 여성이 나옵니다. 근데 요코가 바로 미치가 콜센터 직원 이렇게 통화하게 되는 콜센터 직원인데 줄거리 얘기 하는 김에 다 해야겠죠? 왜냐면은 이 영화는 무슨 뭐 반전이 있거나 이런 영화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줄거리를 얘기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반전이지 않을까요? 반전 아닌 것 같은데. 얘기하시죠. 예, 요코가 전화를 이제 미치랑 같이 계속 통화를 하는데 사람이 어떻게 업무적인 것만 얘기하겠어요. 통화를 한 번만 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 하니까 뭐 이렇게 안부도 묻게 되고 오늘 어땠는지 이야기도 하게 되고 이러면서 두 사람이 통화하다가 미치가 그런데 꼭 이렇게 전화 통화만 해야 되냐 만나면 안 되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두 사람이 같이 볼링을 치러 가는 장면이 딱 원래는 나와요. 이제 규칙적으로는 만나면 안 되는 건데 맞아요. 요코가 그냥 만나죠. 네, 그것도 참 이상했어요. 아니 왜 그러니까 만나는 게 안 될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문제가 또 만나서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딱 업무적인 이야기만 해야 된다. 사무적인 관계로 인간적 관계를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은 제 생각에는 이 플랜치로라고 하는
이 제도가 어쨌든 노인들을 안락사시키는 제도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게 되는 이런 거를 그러면 안락사를 나중에 중도에 포기하게 될까봐 그렇죠. 그럴까? 그렇죠. 예, 이런 맞아요. 생각이 예,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직원이 사실은 그 전화로 상담해주고 이야기를 나누고 뭐 이러는 겉으로는 그런 것 같지만 사실 의도는 이 안락사 신청한 거를 중도에 포기하지 않게 하는 게 그 콜센터 직원의 역할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대면으로 만나게 되면 사람이 마음이 약해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업무적으로는 못하게 막고 있는 거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요 요코라고 하는 직원이 이제 나오고, 예, 그리고 또 한 명의 중요한 주인공이 있습니다. 마리아. 네. 마리아가 어떤 분이셨죠? 그 필리핀 이주 노동자인데 이 플랜치로에 의해서 사망을 한 사람들의 유품, 그러니까 뭐 가방이나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 역할이죠. 네, 맞아요. 그 이주 여성이잖아요. 네. 우리나라에도 이주 여성들 굉장히 많이 있고 또 작년에 서울시에서 그렇죠. 예, 가사도우미에 이주 여성들을 필리핀 이주 여성들을 대거 들여오고 뭐 이러겠다 예, 발표하면서 또 난리가 났었잖아요. 네. 딱 겹쳐지더라고요. 네. 이 마리아를 네. 보는 순간 그때도 최저임금 뭐 100만 원, 월 100만 원에 준다 그래갖고 여기서 제가 또 갑자기 흥분을 하게 되는데 말도 안 되는 이주 여성 그 저임금에 여성을 데려오겠다 이런 발상들 예, 너무 참 비슷하다. 이 플랜치로에서 나오는 마리아의 위치도 그렇고 이주 여성들이 이제 많이 들어왔잖아요. 이주 여성, 뭐 남성도 그렇고 이주 노동자들이 많이 들어오는 이유가 저임금의 노동력을 들어오게 되는 그리고 선주민인 한국 국적의 노동자들은 잘 일하지 않는 그렇죠. 예 그런 저임금에 그리고 노동 강도가 센 예 그런 곳에서 그리고 산재도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그런 곳에서 일하게 되는 예 그런 이주 노동의 현실을 또 이 마리아가 또 보여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4명의 주요 인물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감독 인터뷰를 한 거를 좀 봤는데 네. 이 마리아라는 필리핀 이주 여성을 넣은 캐릭터를 넣은 이유를 물어봤더니 거기에서 보면 영화에서도 보면은 이제 그 필리핀 노동자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예배도 드리고 밥도 같이 먹고 막 네. 이렇게 공동체 생활들을 보여주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일본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굉장히 개인적으로 하고 남한테 피해 안 주려고 하고 그래서 그 영화에서도 보면 그 미치가 그 직업을 잃고 새로운 직업을 찾으려고 할 때에 그 공무원이 그 생활 지원금을 받는 거를 제안을 했으나 그것을 받지 않고 네. 자기가 다시 더 일을 구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국가에 피해를 주지 않겠다는 어떤 일본의 어떤 성격 그런 이런 정서가 것들, 있죠. 정서들, 기본적으로. 예, 그런 정서들을 비교를 해보고 싶었다. 이런 공동체 문화와 개인화되어 있는 일본의 네. 정서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싶어서 캐릭터를 넣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게요. 네. 이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딱, 네, 알겠네요. 네네. 그것까지는 저는 못 봤는데, 그러게요. 단편에서는 그런 건 안 나오거든요. 아주 그냥 단편 또 짧은, 예, 짧아서 그런 내용까지는 안 나오는데, 그런 이유가, 예, 확실히 좀 대비되네요. 뭐 굉장히 이야기할 부분이 많긴 한데요. 그 중에 몇 가지만 좀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요 주제가 안락사를 소재로 한 거잖아요. 그 본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노래 네. 한 곡 듣고 올까요? 그럴까요? 네. 네, 좋아요. 제가 빠져들었나 봐요, 이 이야기에. 그래서 노래는 듣고 가야 네. 좋으니까. 첫 번째 준비한 노래는 김유나의 봄날은 간다입니다. 듣고 오시겠습니다. 네. 눈을 감으면 문득 그리운 날에
네, 김유나의 봄날은 간다 듣고 오셨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네, 영화에 대해서 조금 주제별로 나눠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네, 아까, 안락사. 네, 하시려던 말씀. 네, 안락사 생각해 보셨다면서요? 네, 저는 생각했었어요. 한번 얘기 좀 해보세요. 안락사에 대해서. 아니 근데 보통은 안락사가 이렇게 이제 뭐 암에 걸리거나 이렇게 치료가 이제 불가능할 때 이제 허용 뭐 스웨덴인가 스위스 그런 데는 이제 그렇게 해서 허용되는 나라들인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것도 겪고 싶지 않은 거죠. 근데 이제 보통 보면은 저희 아버지도 지금 이제 82세 뭐 3세 이렇게 됐는데 굉장히 건강하셨었거든요. 한 10년 전만 해도 저보다 산을 더 막 날아다니시면서 탔었어요. 근데 이제 80세가 딱 넘어가시니까 이제 침대에만 누워 계시더라고요. 산책은 나가시는데 집에 계실 때는 이렇게 침대에만 누워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늙어가는 모습들을 보니까 아 저렇게까지 하면서 꼭 굳이 오래 살아야 될 이유가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삶에 별로 희망도 없고 나는. 아, 네네. 네. 그래서 딱 재밌게 살다가 이제 몸이 이제 아파오기 시작하면은 이제 그때 이제 딱 멋있게 떠나는 게 어떻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그러니까 아프지 않은데 고령의 나이에 안락사가 허용되는 나라는 네덜란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네덜란드는 그 자국 국민만 가능하고 우리는 외국 국민은 안 되고. 근데 스위스는 스웨덴인가? 네, 스웨덴이네요. 네, 스웨덴은 외국 사람들도 되니까 몇 주 전에 PD수첩에서 그 얘기를 다뤘더라고요. 보지는 못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한 2명인가 3분이 이제 스웨덴으로 가서 이제 안락사를 하시는 걸 뭐 다룬 뭐 PD수첩의 내용도 있고. 뭐. 근데 이제 그거 보통은 이제 뭐 그런 분들은 아파서 그런 네, 거죠. 그렇잖아요. 네. 근데 동행이 또 안 된다고. 네. 네. 법 맞아요. 때문에 네. 처벌받기 네. 때문에 참. 근데 그것 돈이 굉장히 많이 네. 드니까 돈이 없는 사람은 어렵죠. 2천만 원 정도 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돈이 없는 사람은. 근데 이제 안락사가 그게 그쵸. 자신의 정말 결정이라면 뭐 다른 문제일 텐데 문제는 그 안락사 아까 제가 플랜치로 얘기하면서 플랜치로를 결정한 사람들이 그 결정이 정말 자기 결정이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죠. 예. 네. 그런 문제도 좀 생각해 봐야 그렇죠. 할 문제이기도 네. 하고 안락사가 글쎄 만약에 이게 또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자본이 이 안락사 문제까지 상품화하게 되면 정말 무섭게 되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도 좀 해봤거든요. 사실 저도 안락사 크게 깊게 생각해보진 않았어요. 기본적으로 사람은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나? 아니요. 아닌가요? 전 오래 살고 싶지 않아요. 다만 이제 병 치료하면서 오래 살고 싶지 않다. 뭐 가난하게 오래 살고 싶지 않다. 뭐 이런 게 있는 이렇게 조건들이 붙는 거지. 다 그렇지 않나요? 아니, 저는 잘 살아도 오래 살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거참 아닌가? 아닐걸요? 아닌가? 돈이 많으면은 좀 오래 살고 싶을까? 그렇지 않을까요? 돈 많고 그러니까 돈만 많은 게 아니라 건강하고. 네. 물론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건강을 결정하긴 하죠. 그렇죠. 예. 네. 건강하고 그렇다면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계속 있고 그렇다면 죽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락사도 글쎄 그거를 자기 결정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런 그냥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어제 좀 자료를 찾다 보니까 네. 그 네덜란드에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프지 않은 고령의 노인에 대해서 안락사 법안을 지지했던 뭐 시장이었나 뭐 그 부부가 그렇게 해서 안락사를 선택해서 가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은 저는 선택권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어두운 면은 있죠. 분명히 정말
선택이지만 선택이지 않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는 같은데 있겠죠. 그런데 또 그렇지 않고 정말 선택에 의해서 선택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긴 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 영화에서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이제 그 저소득층의 고령의 노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이 정책, 그 플랜치로라는 정책에 대해서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또 남의 이야기 같지가 않더라고요. 네. 지금 우리도 아까 초반에 얘기하셨지만 지아님이 19% 초고령 사회이죠, 뭐 사실. 그렇죠. 예, 그런 사회에서 이게 그냥 영화 이야기는 아닐 것 같다. 예, 현실화될 수도 있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요즘처럼 이 사회복지 제도 정책들 다 사회복지 예산이 깎이고 자꾸 이게 비용적 측면으로만 우리가 자꾸 이 정부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모두 다 그렇게 비용의 측면으로 자꾸 접근하게 되는 것 같아요. 모든 것들을. 그래서 아니 돈이 없으면 어쩔 수가 없지. 이걸 이렇게 인정해버리고 크게 우리가 그동안 생각했던 야 인권적으로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던 것들을 자꾸 현실적으로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 받아들여야지. 이렇게 자꾸 수용해버리면서 우리 사회 그럼 도대체 이 사회에 국가는 왜 필요하고 그러면 나는 왜 사는 거야?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지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플랜치로가 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안락사 문제도 그래서 남 이야기 같지 않고 우리한테 조만간 또 닥칠 문제일 것 같기도 문제일 하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또 우리나라도 이제 65세 이상의 인구가 20대 인구를 앞섰대요. 그러니까 더 많대요. 그 인구가. 그래서 이제 뭐 국민연금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막 거의 고갈되고 막 이런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 노인 혐오의 문제까지 또 가게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또 요즘 또 뭐 살기 힘들다고 하는 20, 30대의 입장에서 보면은 왜 우리가 저 노인들을 먹여 살려야 되냐라는 불만들이 사실 나오고 있고 현실적으로 나오고 있고 근데 또 노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내가 젊었을 때 다 열심히 그쵸. 일해가지고 니네가 이렇게 먹고 살고 큰 건데 왜 우리를 혐오하냐 이래서 또 세대 갈등이 또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근데 만약에 상상을 해보세요. 이러한 상황에서 이런 갈등이 더 극대화됐을 때 만약에 이제 우리나라 어떤 국회의원이 안락사 문제를 딱 꺼냈어. 무섭다. 무섭죠. 그러면은 그 젊은 세대들은 동의를 할까요? 그러니까 근데 노인들이 하는 그 이야기 있잖아. 내가 젊었을 때 이만큼 우리나라가 어떻게 제3세계 국가에서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던 건 사실 맞는 이야기거든요. 그 토대를 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노인에 대한 복지 정책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그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비용적 측면으로만 접근하고 있는 거죠. 현재 나의 입장에서 자신의 처한 입장에서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다 돌봄이 필요하고 그리고 노인이 고령화 되잖아요. 고령이 되지 않는 사람은 없는데 그걸 그렇게 단편적으로 지금 당장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정말 그럴까봐 무서워. 무서워. 갑자기 그 생각이 번뜩 들었어요. 무섭네요. 이게 남 얘기가 아니라서 네. 처의 얘기기도 하고 처야 또 뭐 가진 게 있습니까? 맨날 뭐 최저임금도 못 받고 맨날 이러고 살았는데 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열심히 운동해야 되나 봐요. 네. 그런 문제가 안락사는 좀 여러 가지 다양한 측면들을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또 다른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그 영화에서도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제 빈곤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 정책이 영화에서는 다뤄지잖아요. 네.
근데 얼마 전에 음. 뉴스를 보다가 며칠 전에 뉴스를 봤는데 미국이었나? 무슨 IT 기업 사장인가 봐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뭐 억만장자 뭐 이런 돈이 많은 사람인데 그 46세, 47세인데 18세의 몸으로 돌아가겠다는 프로젝트를 시작한 거예요. 그 회사가 무슨 바이오 IT 회사였나 봐요. 그래서 자기 아들의 피를 수혈받고 뭐 이렇게 뭐 운동도 열심히 하고 뭐 무슨 약도 받고 막 이래가지고 얼마 전에 이제 자기가 몇 년부터 뭐 몇 년까지 얼굴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프로젝트 시작하기 전 예를 들면 뭐 2003년 그다음에 뭐 5년 후에 뭐 얼굴 그다음에 현재 얼굴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그래서 뭐가 제일 젊어 보이냐 이거를 이제 트위터에 올린 거야. 투표를 하라고. 그때 사람들이 다 했어요? 프로젝트 하기 전이 훨씬 더 젊어 보인다고. 아 진짜로 그랬나? 네, 진짜. 아. 근데 그게 뉴스에 나왔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 프로젝트 젊어지기 위해서 매년 27억을 쏟아부었대요, 자기 몸에. 근데 자기 아들의 피를 수혈해서 문제가 없나? 우리 보면 괜찮았나 보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뭐 병이 걸린 것도 아닌데? 네. 참 대단합니다. 하여간 그걸 돈 보면서 많으니까. 그걸 또 매년 27억씩 그거를 투자했다는 거를 보니까 진짜 돈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젊어지고 건강하고 그렇게 살아가겠구나. 옛날에 우리 같은 신랑이 사람이나- 불로장생 하겠다고 그런 것처럼 우리 같은 사람이나 이제 나 아파서 빌빌거리고. 돈과 권력이 있으면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 그래서 죽음 역시도 그 이제 빈부에 의해서 결정되는 현실. 그게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고 있다. 그러고 있다. 네, 그러고 있다. 네. 맞아요. 네. 사는 것도 음, 죽는 것도 음. 결국 모든 게 그 돈이 중심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안타깝게. 네. 참 슬퍼지네 갑자기. 저는 이제 이거 보면서 빈곤 이야기 하시니까 여성 빈곤에 대한 이야기가 딱 떠올랐어요. 그리고 또 떠올랐던 건 뭐냐면 우리가 몇 년 전에 우리 책방에서 그 시사인에서 하는 기억나시죠? 네네네. 예. 그때 프로젝트에서 그 가난의 문법 네. 그 책을 쓰신 소준철 도시사회학자 그분이 와서 이제 그 책에 대한 이야기들 그런 것들을 저희 책방에서 찍은 적이 있었거든요. 또 그분이 오신다 그래가지고 책을 안 읽어볼 수도 없어서 급하게 그때 책을 사서 읽어봤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 책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 또 노인 여성의 그렇죠. 빈곤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근데 제가 한 몇 년 전에 제가 여성단체에 있으면서 뭐 어떤 사업을 좀 이게 여성 노인 빈곤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게 되면서 이제 뭐 좀 찾아보니까 통계들을 쭉 보다 보니 이 노인 여성의 빈곤이 노인 여서가 아니라 이미 이제 한국 사회에서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에 쭉 그 당시에 쭉 지나왔던 이런 여성들이잖아요. 현재 노인 여성들이. 그렇다 보니 그 자기가 그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조건이 없었던 거고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었던 거고 빈곤은 계속 쭉 내재되어 있었던 거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시니까 갑자기 생각이 드는 게 그 저희 뭐 농산물 사 먹으면은 상자에 그 생산자 해갖고 네, 그 맞아요. 생산자 이름 나오잖아요. 그게 여성은 등록 못한다는 거 알고 계세요? 등록을 못 하나? 아무튼 그렇죠. 남성만 냈죠. 그래서 그거 갖고 연홍에서 엄청 싸웠다고. 그러니까 이게 부부가 있으면 두 명을 다 등록을 못 해요. 그리고 남성 이름으로만 등록을 해야 되고 남성이 죽으면 이제 그 다음에 여성 이름으로 등록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원래 뭐 경력이 뭐 그 등록한 지 뭐 몇 년이 돼야 무슨 혜택이 주어지고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남편이 죽으면 제로가 되는 거예요, 경력이. 내가 일을 했는데 안 한 게 아니었는데 본인 이름으로 등록이 안 됐기 때문에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참 어이없죠. 네, 어이없죠. 그 소상공인들 보면
그런 무급으로 일하는 여성들, 그러니까 남편 가게가 아닌 사실은 그 가정에서 하는 가게인데 그쵸. 남편이 대표자로 돼 있으니까 무급인 게 마치 그냥 아무렇지 않게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여겨지기도 하고 이게 다 엮여 있네요. 네. 문제가. 네. 맞아요. 그래서 그 노인 여성의 빈곤 문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됐었어요. 그때도. 지금도 보니까 이제 제가 이것 때문에 좀 노령연금 이런 제도 있잖아요. 그런 거 좀 어제 조금 찾아보긴 했거든요. 자세하게 본 건 아니지만. 근데 그것도 이게 아까 말씀한 우리나라의 복지 정책이라는 게 다 선별 정책이다 보니까 이것도 재산이 얼마 있는지 뭐 차는 뭐 얼마 어느 급 이상 있는지 보니까 뭐 4천만 원 이상은 차가 또 안 된다는데 요즘 차값 아시죠? 그게 얼마나 비현실적인 건지. 뭐 그런 그 조건들에 또 맞아야지 그 금액을 또 받을 수 있는데 단독 혼자 있으면 현재 올해가 뭐 33만 4,810원 받더라고요. 근데 부부면 그 2배냐? 아니에요. 53만 5,680원인데 사실 그 돈으로는 살 수 없잖아요. 그쵸. 예. 근데 이게 노령연금 주는 그 조건에서도 뭐 여러 가지 재산과 이런 게 있을 텐데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 그 조건에도 왜 뭐 자식이 있으면 안 네, 되고 돈 잘 버는 자식 있으면 또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게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락 끊긴 자식인데도 안 되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또 혜택을 못 받고 이런 문제들 참 이게 누구를 위해서 만든 정책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이 빈곤의 그 노인 빈곤의 문제가 잘 해결되기가 쉽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그 빈부에 의해서 결정되는 죽음에 대해서 이제 또 뭐 얘기를 좀 해봤는데요. 요거 말고 또 이 영화 보면서 혹시 또 어떤 기억 뭐 또 주제들이 있으셨어요? 이게 이제 영화가 마지막이 약간 희망을 준다 그러나 그 전에 그게 있어요. 그 이제 그 시청 직원이었던 히로무의 삼촌이 네. 이제 그거를 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히로무가 데려다 줍니다. 삼촌을 그 안락사를 시행하는 뭐 병원이라고 할까요? 뭐 그런 데를 데려다 주고 나왔는데 돌아가는 길에 다시 돌아가요. 그 병원으로. 근데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히로무가 그 시청 그 직장에서 어떤 업체가 연락이 안 된다 뭐 이러니까 그 상사가 되게 뭐 허겁지겁 그 전단지 같은 거를 딱 서류를 뺏어가면서 내가 연락을 하겠다 이러면서 약간 뭔가를 맞아요. 감추는 듯한 네네, 거를 맞아요. 딱 하죠. 장례업체였어. 네, 장례업체였네요. 이제 히로무가 그 회사 소개서를 보니까 뭐 동물 사체 처리 뭐 이런 그러니까. 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히로무가 이제 의심을 한 거죠. 동물 사체 처리가 왜 플랜치로 이 업무에 연관이 됐는지. 그래서 그 의심을 하면서 이제 그 삼촌을 데려다주고 다시 돌아오는 길에 마음을 바꿔먹고 다시 가죠. 근데 그 삼촌은 이미 돌아가셨지만 그 이제 시신을 데리고 나와서 이제 장례를 치르려고 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맞아요. 그때 그 마리아가 도와주죠. 네, 그렇죠. 네. 맞아요. 연대가. 네. 그걸 보면서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플랜치로 홍보를 그 무료급식소 앞에서만 하는 거를 보면서 이거는 노인 청소를 하려고 하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었었는데 그 업체의 동물 사체 처리 이런 거를 보면서 이건 정말 노인 청소의 개념으로 하는 사업이구나라는 거를 이제 확신을 할 수 있었죠. 맞아요. 저도 그 장면 되게 놀라웠어요. 역시 저러는구나. 인권은 없구나.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그게 거의 영화 끝부분에 나오는 건데 그리고 이제 그 삼촌은 그렇게 해서 이제 시신은 나오고 이제 그 바로 옆 침대에 있던 그 주인공 미치 주인공 분이 이제 마스크를 끼고 이제 약이 주입되고 있었는데 그 약
주입되는 거에 뭐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음. 다행히 이제 그 안락사가 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그 옆에 삼촌이랑 눈이 마주치면서 이제 미치는 마스크를 떼죠. 떼고 나와서 이렇게 뭐 노을이 지고 이러는 거를 이제 쭉 보면서 약간 희망적으로 영화가 마무리가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영화 그 감독 인터뷰를 한 거를 봤더니 왜 이렇게 희망적으로 했는지에 대해서 아까 이제 단편 보셨다 그랬잖아요. 그 단편은 네. 조금 더 직설적이고 조금 네. 더 어둡고 이제 네. 이렇게 왜 이런 정책이 어떤 의도로 시행이 되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난다고 했잖아요. 네. 사실 지금 이 플랜 치료에서 그렇게 명확하게 막 드러내지는 않아요. 근데 어떤 장면에서 이렇게 보여지죠. 이렇게 운유적으로. 근데 이제 감독이 그 단편을 찍을 때는 코로나 전이었고 이 장편으로 갈 때는 코로나 이후였대요. 그래서 어둡게 찍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대요. 코로나 이후로 이미 세상은 너무 어두워져 있었기 때문에. 맞아요. 우울증도 네, 많았죠. 그래서 조금 밝게 찍어야겠다 싶어가지고 그렇게 조금 그래서 마지막 장면도 그래서 많이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화가 전체적으로 그렇게 어둡지는 않다. 예. 근데 저는 근데 미치가 그렇게 다시 살겠다는 의지로 나오는 건데 네. 잘 살 수 있을까 저런 사회에서 뭐 이런 생각이 그쵸. 들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런데 어쩌면 그 희망에는 그 히로무의 삼촌 히로무 삼촌을 이제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자기 차로 이렇게 오는 과정에 이제 마리아 이주 노동자인 마리아가 도와주잖아요. 그런 것들도 하나의 희망으로 보여줄 수도 있겠다. 아까 지아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 사회의 그런 개별화된 사회의 분위기에서 그런 개인 간의 연대, 그리고 공동체와 개인의 어떤 연대감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굳이 이렇게 짜 맞추자면 아니 네 그런 걸 수도 있겠다. 그것도 하나의 희망으로 보여줄 수도 있겠다. 그렇죠. 예, 마리아 그 이주민들의 공동체를 보여준 것처럼 그런 걸 수도 있겠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뭐 미치가 좀 그나마 사람답게 좀 살 수 있는 그런 걸 좀 보여준 건가? 들어보니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우리가 아까 뭐 얘기하다가 빠트린 요것도 얘기해볼 수 있겠다 이런 얘기했던 게 있었는데 보편적 출생등록제. 네. 예, 그것도 좀 문제가 되겠네 이런 거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요. 네. 그 출생한 그 아동을 뭐 법적 지위, 국적 상관없이 출생국정부에 출생 사실을 등록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 뭐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보니까 이 아이를 뭐 입양을 하든 뭐 이렇게 하겠다고 국가에서 하겠다는 이야기던데요. 아, 네? 아니 입양을 보낼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도 하더라고요. 하도 이게 뭐 출생률 높이려고 이거를 하는 건가? 이거 왜 하는 거지? 좀 잘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이 출생등록제가 인구를 무조건 많이 늘리는 게 이게 목표인가? 이게 도대체 왜 하는 걸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제가 뉴스를 그렇게 잘 보는 사람이 아니어가지고 저도 선별적으로 뉴스를 제가 보고 싶은 것만 봐가지고 전반적인 걸 쭉 봐야 되겠지만 지금 저출생 얘기하면서 이런 게 또 나오니까 이게 국회의원들이 너무 생각 없이 막 입안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네, 오늘 영화 플랜치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이게 이제 고령화 사회가 눈앞에 온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생각할 거리가 굉장히 많은 영화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영화가 그 10년이라는 그 옴니버스 영화에서 이제 한 단편이 다시 장편으로 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게 이제 그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이 그 옴니버스 영화도 제작을 맡았고 이 영화도 제작을 맡았어요. 네.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 영화 중에 본 거 있으신가요?
보긴 봤는데 제목을 모르겠어요. 난 이게 되게 잔잔해가지고 네, 나는 그런 맞아요. 영화 되게 좋아하는데 네. 그 최근에 이제 개봉한 게 괴물. 그거는 아직 그거 못 안 봤습니다. 보셨어요? 괴물도 한번 보세요. 괴물도 네. 굉장히 나 분위기는- 너무 마음이 아플 것 같아 갖고 아니요 못 그런 보겠어요. 영화 아니에요. 네. 이 분위기는 되게 비슷합니다. 이 네. 프렌치로 하고. 네. 되게 그러한 어떤 문제들을 잘 다루고 있는 영화들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그리고 제가 뭐 하나 이게 음. 지금 우리 방송이 나가는 게 5월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조금 시간이 이게 방송 나간 이후에 이거는 이미 지났을 수도 있는데 네. 그 안산에 함께 크는 여성 울림이라는 여성 단체가 있어요. 네. 거기에서 이번에 모두를 위한 여성주의 인문학 완경 수업이라는 걸 하는데 거기서 5개 강의를 열거든요. 네. 거기에 이제 정희진 선생님이 오세요. 근데 거기에 첫 번째 이제 1강의 정희진 선생님이 어떤 나이듦이라는 제목으로 하는데 여기서 플랜치로 하고 인생 후르츠 요 영화 2가지를 가지고 중심으로 이야기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방송이 늦으면 날짜가 안 되는데 언젠가요? 5월 9일이에요. 5월 9일. 이걸 우리가 먼저 그러게요. 선점해야 되는데. 네, 그러게요. 이게 왜냐면 네. 또 이렇게 들으면서 음, 우리 걸 먼저 또 듣고 이렇게 그것도 강의 그렇죠. 들으시면 음. 우리는 또 줄거리도 다 얘기해 줬잖아요. 이번 회를 더 앞으로 당길까요? 그러게. 그것도 괜찮겠는데. 이미 녹음해놓은 거를 뒤로 미루고. 뭐 그거는 이제 뭐 네. 지아님이 네. 기술적으로 한번.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영화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마지막으로 노래 하나 듣고 가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준비한 노래는 그 드라마 눈이 부시게 보셨나요? 네. 그 김혜자 선생님이랑 한지민 배우가 네. 나오는 엄청 울었잖아요. 울었죠. 나 진짜 새벽에 그거 보다가 막 엄청 울었어. 그 영화의 마지막에 보면 이제 김혜자 배우가 이렇게 나레이션을 하면서 뭐 삶은 살만하다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마무리가 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레이션이 들어간 그 더 센스 왈츠라는 그 김영석 작곡가가 작곡한 거에 이제 김혜자 배우의 나레이션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 네네네. 나레이션이. 네, 나레이션이 들어가 있는 너무 것으로. 슬펐어. 예. 그거를 듣고 네. 오늘 이야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11회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여기서 나랑 같이 있자. 어디 가지 말고. 내 삶은 때론 불행했고 때론 행복했습니다. 삶이 한낱 꿈에 불과하다지만 그럼에도 살아서 좋았습니다. 새벽에 쨍한 차가운 공기, 꽃이 피기 전 부는 달큰한 바람, 해질 무렵 우러나는 노을의 냄새. 어느 하루 눈부시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지금 삶이 힘든 당신,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당신은 이 모든 걸 매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은 하루가 지나고 또 별거 아닌 하루가 온다 해도 인생은 살 가치가 있습니다. 후회만 가득한 과거와 불안하기만 한 미래 때문에 지금을 망치지 마세요. 오늘을 살아가세요. 눈이 부시게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엄마였고 누이였고 딸이었고 그리고 나였을 그대들에게